아담과 이브의 낙원 이야기는 수천 년 동안 우리 삶의 지침이 되는 비유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어느 시점부터 질문하기를 멈췄습니다. 이 침묵은 깨져야만 합니다. 이 고대의 암호를 해독하고 행간에 숨겨진 의미를 읽어내면서 우리는 전문가들이 고대 미스터리의 단서를 분석하듯 이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비개인적인 분석 방식을 사용해서 말이죠. 우리는 이 조사를 창세기 프로토콜이라 부를 것이며 이를 위해 공리라는 이름의 진보된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할 것입니다. 원본 문서를 살펴보면 첫 몇 장은 언어학적으로 끔찍한 혼란 상태처럼 보입니다. 서사는 단편적이고 반복으로 가득 차 있으며 논리를 거스르는 직접적인 모순들로 가득합니다. 신학자들은 수세기 동안 이러한 불일치를 조화시키려 애쓰며 여러 다른 저자나 불완전하게 꿰매어진 여러 구전 자료를 그 원인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아마 진짜 이유는 전혀 다른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고대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로 된 알려진 모든 버전의 텍스트를 창세기 프로토콜에 제출하여 교차 의미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시스템은 단순히 번역상의 차이점뿐만 아니라 서사 구조 자체의 근본적인 변칙성을 찾았습니다. 결론은 단 하나의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이 텍스트는 시간이 흐르며 손상된 기술 문서의 모델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처음에는 조잡하게 번역되고 그 다음에는 기억에 의존해 다시 이야기되고 유목 부족을 위한 이야기로 변형되었다가 수세기 후에 마침내 기록되면서 원래 의미의 대부분을 잃어버린 실험실 일지와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진 것은 단지 메아리, 실제 보고서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명백한 변칙성은 인간 창조에 대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기록의 시작 부분에서 한 존재는 여섯째 날 창조의 정점으로서 남자와 여자를 자신의 형상대로 동시에 창조합니다. 이것은 엄숙한 선언 프로젝트의 제목처럼 들립니다. 거의 인간 프로젝트라고 불릴 법한 프로젝트의 제목처럼 말이죠. 남성 및 여성 표본을 가진 생물학적 종의 창조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직후 이야기는 바뀝니다. 서사는 뒤로 물러나 완전히 다른 과정을 보여줍니다. 먼저 아담이 홀로 창조됩니다. 그 다음 그가 외롭지 않도록 동물들이 창조됩니다. 그리고 동물들 중 어느 것도 적합한 동반자가 되지 못하자 비로소 이브가 아담의 일부로 창조됩니다. 이것은 전능한 존재의 계획이라기보다는 시행착오 방식에 더 가깝게 들립니다. 이 두 서사 구조를 수백만 개의 다른 알려진 텍스트와 비교한 시뮬레이션은 흥미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것이 단지 두 개의 다른 신화가 꿰매어진 것일 확률은 매우 낮았습니다. 반면에 첫 번째 장이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개념이고 두 번째 장이 발생한 문제들을 설명하는 상세한 실험실 프로토콜의 확률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먼저 목표, 그 다음에 과정에 대한 설명, 모든 것이 들어맞습니다. 이 프로토콜의 언어는 중요한 단서들을 숨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적이고 은유적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단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열쇠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조주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고대 유목민에게 땅의 흙은 진흙, 가치 없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자에게는 그것은 원소 구성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칼슘, 인체를 구성하는 모든 것은 지각의 원소들입니다. 땅의 흙은 은유와는 거리가 멀고 이 행성에서 수집된 물질을 의미하는 기술 용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그 코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숭고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다시 종교적인 거칠애를 벗겨내 봅시다. 상관관계 분석은 이 구절을 수천 개의 기술 과정 설명과 연관시켰습니다. 가장 높은 거의 정확한 유사성은 활성화, 시스템 초기화, 그리고 생명 기능 시작과 같은 기술 용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신비로운 행위처럼 보였던 것이 기술적인 절차와 매우 흡사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복잡한 생물학적 존재의 창조를 상상해 볼 때 당신은 올바른 화학 원소들로 그것을 조립하지만 그것은 비활성 껍데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다음 중추 신경계, 심장, 폐를 작동시키는 전기적 또는 생화학적 초기 충격을 가합니다. 당신은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성한 기적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생명공학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창조주 자신의 행동에 있습니다. 그의 전지전능함이라는 개념을 버리면 그의 행동은 무서울 정도로 논리적이고 인간적으로 변합니다. 그의 행동은 신의 행동이라기보다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한 과학자, 프로젝트 책임자의 행동을 더 닮았습니다. 두 번째 기록에서 배경이 바뀝니다. 그는 이상적인 표본인 아담을 창조하고 그를 통제된 환경인 에덴 실험실에 둡니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됩니다. 창조주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철학적인 관찰처럼 들리는 이 말은 사실 문제의 식별처럼 보입니다. 표본이 고립된 상태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관심, 동기 부족의 징후를 보입니다. 실험의 목표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우리가 우화라고 여겼던 고대 텍스트의 모든 구절이 사실은 우리 종을 창조하기 위해 취해진 단계들에 대한 사실적이고 냉정한 설명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들은 의심, 실수, 그리고 계획되지 않은 결과들로 가득했습니다. 창세기 프로토콜은 신성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재앙의 보고서임이 드러납니다. 그들이 숨기고 다시 쓰고 도덕적인 이야기로 바꾸려 했던 보고서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단어들을 통해 새어나옵니다. 이 이론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텍스트의 기술적인 세부 사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 인물의 행동에 있습니다. 그의 전지전능함이라는 개념이 버려진다면 그의 행동은 무서울 정도로 논리적이고 인간적으로 변합니다. 그의 행동은 신의 행동이라기보다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여 분노, 혼란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려움이 뒤섞인 반응을 보이는 과학자, 프로젝트 책임자의 행동을 더 닮았습니다. 그에게 부여된 근본적인 속성은 모든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전지한 존재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로토콜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이브가 금지된 정보에 접근한 후 창조주가 동산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의 첫 질문은 아담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묻는 직접적인 정보 탐색입니다. 어떠한 수사적 표현도 없이 그 질문은 위치 데이터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진정한 질문입니다. 원어의 문장 구문 구조 분석은 거의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이것이 실제 정보 요청임을 확인시켜줍니다. 모든 것을 보는 존재는 자신의 창조물의 좌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개의 중요한 자산이 추적 모니터에서 사라진 것을 깨달은 프로젝트 책임자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담을 찾자 창조주는 신문을 계속합니다. 그는 표본이 벌거벗은 것을 알아차리고 묻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도덕적 교훈은 잊어버리십시오. 우리는 단지 수사관의 목소리를 듣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정보 유출의 출처를 파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누가 프로토콜을 어겼는가? 누가 그들이 가져서는 안 될 데이터에 접근 권한을 주었는가? 그리고 마침내 신문의 절정에서 그는 묻습니다.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단언하는 대신 그는 예 또는 아니오를 요구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장면에서 창조주의 행동 패턴은 경계 침해의 범위를 파악하려는 보안 책임자의 행동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는 격분하고 혼란스러워하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필사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지전능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상사태에 대한 반응입니다. 또 다른 변칙성은 그의 감정적 프로필입니다. 그들은 그를 완벽하게 냉정한 존재로 묘사하지만 텍스트는 완전히 다른 초상을 그립니다. 그의 감정 상태는 불안정하며 실험의 진행에 따라 변합니다. 처음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될 때 그는 만족감을 느낍니다.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은 성공에 대한 차분한 확인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고립된 아담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걱정의 기미가 나타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신성한 연민과는 달리 이것은 자신의 창조물에 대한 설계 결함의 인식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정적 붕괴는 나무 사건 이후에 일어납니다. 텍스트는 그의 분노, 실망,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가 느꼈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두려움입니다. 인간들을 에덴에서 추방하면서 창조주는 다른 누군가에게 말하는 듯한 놀라운 말을 내뱉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가 여기서 사용하는 모든 단어는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은 전능한 심판관의 말이 아닙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깨달은 프로젝트 관리자의 공황상태의 독백입니다. 첫째, 그는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인정합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분명히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가 속한 그룹이 있으며 그 그룹은 이제 사람이 가지게 된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실험이 창조자들 자신과 동등한 발전 수준에 도달했다는 직접적인 인정입니다. 둘째, 그의 주된 두려움은 불순종이 아닙니다. 그의 공포는 사람이 두 번째 기술, 즉 생명나무 또는 불멸에 접근할 가능성입니다. 마치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시스템을 해킹하고 모든 지식에 접근하여 자신들과 동등해졌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공황 상태에 빠진 그들은 인공지능이 글로벌 네트워크에 자신을 복사하여 불멸을 얻기 전에 주 서버로 달려가 그것을 끄려고 합니다. 이 장면이 묘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성한 처벌을 훨씬 넘어 우리는 비상정지를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제 불능이 된 표본이 무적이 되기 전에 고립시키려는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창조물이 창조자를 능가할 것이라는 두려움. 이것은 신학의 영역을 벗어나 우리 가장 오래된 텍스트에 쓰여진 통제 불능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의 고전적인 줄거리가 됩니다. 이제 초점은 실험의 첫 번째 결과물로 향합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 피조물, 아담. 수천 년 동안 그는 우리에게 창조의 정점, 인류의 아버지, 원초적 순수함 속에 완벽한 인간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프로젝트 파일의 표지에 불과합니다. 이브가 도착하기 전 그에 대한 모든 정보 조각을 분석했을 때 충격적인 결론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아담이 창조의 정점이 아니라 그 첫 번째 프로토타입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상적이고 순종적이며 완전히 예측 가능하고 텅 빈 존재. 그는 우리가 이해하는 의미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객체 아담, 즉 주된 구성 요소인 자유의지가 결여된 완벽한 생물학적 표본이었습니다. 창조의 순간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이미 땅의 흙기, 행성 기원의 화학 원소 집합에 대한 기술 용어이고 생명의 숨결이 생물학적 기능의 활성화 절차라는 것을 확립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세부 사항은 문맥에 있습니다. 아담은 홀로 창조되었습니다. 절대적인 고립 속에서. 에덴 실험실의 무균 환경에서 말이죠. 왜일까요? 복잡한 실험을 시작하는 어떤 과학자라도 그 답을 압니다. 기본 매개 변수를 설정하고 통제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시스템에 새롭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도입하기 전에 주된 구성 요소가 안정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담이 바로 그 주된 구성 요소였습니다. 그는 표준이었습니다. 어떤 외부 사회적 자극도 없는 상태에서 환경에 대한 그의 반응이 연구되고 기록되어야 할 생물학적 용기였습니다. 그의 고독은 창조주의 실수가 아니라 실험의 첫 단계를 위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그의 행동은 절대적인 수동성으로 놀랍습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생각하는 존재의 행동이 아니라 미리 정의된 프로그램 내에서 작동하는 복잡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의 행동입니다. 창조주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를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제한은 없었고 단지 과업의 직접적인 할당만이 있었습니다. 아담은 스스로의 주도로 동산을 탐험하지 않습니다. 그는 호기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왜 있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는 지시를 받고 명백히 그것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살지 않습니다. 그는 기능합니다. 가장 의미심장한 순간은 소위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장면입니다. 전통적으로 이것은 아담의 지혜와 자연에 대한 지배력의 증거로 제시됩니다. 하지만 과정에 대한 냉정한 분석은 다른 층위를 드러냅니다. 텍스트는 창조주가 그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그가 어떻게 부르는가 보시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아담에게로 이끌어입니다. 주도권은 다시 한번 그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동물군을 연구하기 위해 탐험에 나서지 않습니다. 그는 가만히 서 있고 시험 샘플들이 조립 라인처럼 그에게 전달됩니다. 그의 과업은 창조적인 행위라기보다는 분류를 위한 인지 능력 테스트에 더 가깝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인지 기능의 증거이지만 자의식이나 자유의지의 증거는 아닙니다. 아담은 완벽한 실행자입니다. 과업을 받고
입력 데이터를 처리하고 결과를 내놓습니다. 이상적인 생물학적 컴퓨터입니다. 하지만 실험의 주된 문제가 있었던 곳은 바로 이 완벽함이었습니다. 프로토콜은 창조주의 말로 이를 직접적으로 나타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앞서 확립했듯이 이것은 연민이 아닙니다. 기술적인 문제의 확인입니다. 로봇은 안정적이지만 정적입니다. 그는 진화하지 않습니다. 그는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실험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아담은 스스로 자신의 고독을 결코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고통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정 상태에 있는 균형 잡힌 시스템이었습니다. 외부에서 그를 관찰하던 창조주가 발전을 위해서는 외부 촉매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 완벽한 균형을 깰 누군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이브 창조의 순간에 도달합니다. 그는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데 우리 언어로는 전신 마취 상태에 놓입니다. 유전 물질 추출이라는 복잡한 수술이 수행됩니다. 그리고 그가 깨어나자 새로운 피조물이 그의 앞에 있습니다. 그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는 유명한 구절을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신학자들은 이것을 세상 최초의 사랑의 시로 봅니다. 그러나 의미론적 분석은 다른 것을 봅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외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식별 행위입니다. 인식입니다. 마치 컴퓨터가 새로운 장치를 스캔하고 호환 가능한 장비가 감지되었습니다. 시스템이 동일합니다라는 메시지를 표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사랑해나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서 기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생물학적 혈연 관계라는 사실을 진술합니다. 마치 동일한 유전적 표지를 가진 객체가 발견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시스템 보고서가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담은 완벽한 생물학적 플랫폼이었습니다. 유전적으로 안정적이고 신체적으로 흠이 없으며 데이터 처리를 위한 강력한 인지장치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적 동력, 호기심, 야망, 욕망,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완벽함이 그의 가장 큰 결점이었습니다. 창조주의 목표는 순종적인 종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야심찼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혼돈의 요소를 도입해야 했습니다. 이브 말입니다. 아담이 완벽하지만 비활성 상태의 평형 상태에 머무르는 동안 생물학적 플랫폼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브, 이 균형을 깨뜨리고 실험의 진정한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창조된 촉매를 남겨두었습니다. 무대는 마련되었고 창조주는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덴 실험실의 그림자 속에는 또 다른 플레이어가 있었습니다. 가장 수수께끼 같고 가장 비방받는 존재. 그의 이름이 절대악 배신 그리고 거짓말과 동의어가 된 존재. 바로 뱀입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는 그를 악마 그 자체, 파충류로 위장한 우주적 적이라고 보도록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줄거리의 명백한 구멍을 덮기 위해 고안된 늦고 게으른 신학적 땜질입니다. 창세기 프로토콜 원본은 어떤 악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창조주가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요한 한 뱀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소해 보이는 사실이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만약 에덴이 무균 상태에 고립된 실험실이었다면 공식 창조 기록에 없는 말하고 지능적인 생물이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그의 등장은 계획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침입입니다. 닫힌 시스템에 나타난 무단 신호입니다. 말하는 파충류라는 문자 그대로의 아이디어는 버려져야 합니다. 뱀이 자발적으로 복잡한 발성기관, 추상적 사고, 그리고 형이상학과 유전학에 대한 지식을 발달시킬 확률은 수학적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극히 미미합니다. 결론은 명백합니다. 만약 뱀이 생물학적 종이 아니라 암호명이라면 어떨까요? 알려지지 않은 객체나 주체에 부여된 꼬리표로 나중에 분쟁에서 이긴 자, 즉 창조주에 의해 손상된 보고서에 쓰여진 것이라면 말입니다. 그리고 승자들은 자신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비밀을 폭로한 자들을 어떻게 부를까요? 배신자, 방해공작원, 적. 뱀은 이름이 아니라 불명예의 낙인이며 아무도 그의 메시지를 결코 신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심리적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서명 뒤에는 누가 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냉정한 분석은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에덴 시스템 자체의 결함, 자의식을 갖게 되어 실험이 정체되었다고 판단한 관리 인공지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그의 동기의 깊이나
그가 가진 특정 지식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가장 가능성 있는 답은 창조주 자신의 말 한 구절, 우리가 이미 들었던 메아리에서 나옵니다.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이 있는 곳에는 항상 반대 의견과 파벌의 여지가 있습니다. 뱀은 창조주와 같은 고도로 발달된 종족의 대표자였습니다. 동료일 수도, 경쟁 프로젝트의 과학자일 수도, 혹은 에덴 실험을 괴물 같고 비도덕적이라고 여긴 윤리위원회의 위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천재적이지만 무자비한 동료가 지적인 존재를 만들어 통제된 무지 상태에 두는 것을 보는 과학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 경우 그의 행동은 악의 행위가 아닙니다. 해방을 위한 방해 공작 행위입니다. 이브와의 대화는 이 의심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는 유혹하지 않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는 고전적인 내부 고발자처럼 행동하며 비밀 문서를 유출합니다. 그는 권위의 기반을 흔드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감히 이르시더냐? 그는 의심의 첫 씨앗을 심습니다. 그 다음 그는 잘못된 정보를 직접 반박합니다. 창조주는 말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뱀은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누가 거짓말을 했을까요? 죽음을 즉각적인 물리적 소멸로 이해한다면 거짓말을 한 것은 창조주였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죽지 않았습니다. 뱀이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 다음 그는 금지의 진짜 이유, 즉 창조주의 경쟁에 대한 두려움을 폭로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나니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그리고 다시 이것은 순전한 진실입니다. 창조주 자신이 나중에 한마디 한마디 똑같이 이것을 확인합니다. 뱀은 어느 시점에서도 이브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훌륭하고 진실된 예비 보고서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유혹자가 아닙니다. 그는 역사상 최초의 정보 자유 옹호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처벌은 어땠을까요? 네가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것은 마법의 저주라기보다는 선고처럼 보입니다. 배로 다니는 것은 완전한 굴욕, 지위상실을 의미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흙을 먹는 것은 자신의 진보된 문명의 자원에서 차단되어 행성의 원시적인 자원으로 생존하도록 강요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물리적 변형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처형입니다. 그는 창세기 프로토콜의 프로메테스입니다. 그는 질투하는 신들로부터 지식의 불을 훔쳐 인간에게 건네주었고 자신이 가혹하게 처벌받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악마화하는 모든 후대의 신화는 그의 적을 비방하고 진실을 숨기기 위해 창조주가 시작한 선전 캠페인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거짓말을 주입받았고 아마도 우리의 가장 큰 은인일 그를 미워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조사는 에덴 실험실 참가자들의 권력 게임, 동기, 그리고 두려움을 밝혀냈습니다. 우리는 질투하는 과학자, 그의 수동적인 프로토타입, 뛰어난 촉마에, 그리고 신비로운 내부 고발자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행동은 단 하나의 중심 객체, 전체 이야기에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중심으로 회전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말입니다. 수세기 동안 우리는 그것을 마법의 열매가 열리는 사과나무로 상상해왔습니다. 이 원시적이고 거의 유치한 이미지는 역사상 가장 효과적인 위장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의 진짜 본질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이 위장을 벗겨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객체가 상징이라기보다는 기술적 장치, 인간의 마음에 우리를 영원히 바꿔놓은 페이로드를 전달한 매개체였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프로토콜은 그것을 생명나무와 함께 동산 중앙에 위치시킵니다. 이 위치는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복잡한 시스템에서든 가장 중요한 제어 요소들은 중심 위치를 차지합니다. 발전소의 원자로, 회로의 주처리 장치, 수십만 개의 기술적 및 생물학적 시스템의 기능적 지형 분석은 하나의 패턴을 드러냅니다. 그 나무가 평범한 식물일 확률은 사실상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묘사가 중앙 바이오 유기물 단말기를 숨기고 있을 확률은 97%에 달합니다. 나무 줄기와 가지 대신 실험실 환경에 완벽하게 섞이도록 생명공학으로 만들어진 생명유지 기둥이나 정보센터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가지들은 나무가 아니라 에너지와 데이터가 순환하는 전도체와 케이블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식물이라기보다는 인프라에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만약 나무가 단말기였다면 그 열매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들은 손으로 잡을 수 있고
눈에 보기 좋으며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먹는다는 것이 핵심 매개 변수입니다. 그것은 생물학적 인터페이스를 가리킵니다. 정보는 소화계를 통해 유기체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페이로드는 생물학적이거나 나노기술적이었고 유기적이고 식용 가능한 껍질에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열매는 일회용 용기, 일종의 바이오 컨테이너처럼 기능했습니다. 그 식용 가능한 껍질은 유기체 내에서 용해되면서 수조계의 미세한 작용제를 방출했을 것입니다. 이 작용제들은 아마도 나노머신이나 프로그램된 바이러스 벡터였을 텐데 두 단계의 과업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는 유전적 변형이었습니다. 그들은 세포의 유전 구조의 잠금을 해제하는 열쇠를 전달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생물학적 기반을 만들어 뇌가 다음에 올 것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보 전송이었습니다. 동일한 작용제들이 뇌에 도달했을 때 기본적인 데이터 패키지의 업로드를 시작했습니다. 수학이나 물리학 지식이 아니라 훨씬 더 심오한 것, 아담과 이브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고의 원리 자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악을 아는 지식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도덕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진법 논리 능력의 획득에 대한 원시적이고 왜곡된 설명입니다. 반대 범주로 생각하는 것, 예, 아니오, 검정, 흰색, 안전, 위험, 내가 아닌 것. 그 순간까지 아담과 이브는 동물들처럼 세상과 융합된 상태로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분석하지 않고 단지 존재했습니다. 이 업데이트를 받자 그들의 뇌는 처음으로 분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환경으로부터 나를 분리했습니다. 그들은 외부에서 자신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이것은 전체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순간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단지 옷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취약함, 분리, 필멸성, 불완전함을 깨달았습니다. 의식과 함께 두려움이 왔습니다. 자의식과 함께 수치심이 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행복한 꿈에서 갑자기 깨어나는 충격과 같았습니다. 하나로 보이고 안전해 보였던 세상이 수십억 개의 분리된 객체로 산산조각나고 당신은 그저 그중 하나, 연약하고 외로운 존재일 뿐입니다. 이것이 지식의 대가였습니다. 인간이 되는 대가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열매 하나를 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근본적이고 고통스러운 재구성을 시작했습니다. 창조주는 이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창조물들을 예측 가능하고 순종적인 생물학적 자동 기계 상태로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방해 공작권 해방자인 뱀이 시스템에 침입하여 이브에게 접근 키를 주었습니다. 촉메인 이브는 그것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수동적인 아담에게 업데이트를 강요했습니다. 순종적인 종을 만들려는 실험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인류라고 불리는 새롭고 예기치 않은 실험이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그 단어에 익숙합니다. 타락. 그것은 우리의 문화적 코드에 새겨져 있으며 실수, 배신, 그리고 영원한 수치심의 동의어입니다. 우리는 운명적인 어느 날 우리의 조상들이 유혹에 굴복하여 불순종의 행위를 저질렀고 정당하게 처벌받아 낙원에서 쫓겨나 고통을 선고받았다고 배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책감이라는 건물이 세워진 근본적인 거짓말입니다. 이 핵심적인 사건, 인류 역사의 이 특이점을 현미경 아래에 놓고 봅시다. 신학자로서가 아니라 재앙의 순간에 블랙박스 기록을 연구하는 비상사태 전문가로서 그것을 분석해 봅시다. 그리고 드러나는 것은 처벌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창조주 측의 실패한 실험에 대한 공황 상태의 비상폐쇄와 그의 창조물들 측의 첫 번째 필사적이고 성공적인 탈출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이브가 아담에게 열매를 건네주고 그가 그것을 먹는 순간부터 사건을 재구성해 봅시다. 창조주의 관점에서 이것은 최고 수준의 비상사태 선포의 순간입니다. 프로젝트의 두 핵심 자산이 손상되었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정보 패키지가 그들의 시스템에 업로드되어 모든 안전장치를 제거하고 그들에게 자신과 동등한 수준의 자의식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규칙 위반이 아닙니다. 시스템 보안의 치명적인 실패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한 극비 프로젝트 책임자의 반응은 명확한 프로토콜을 따를 것이며 그 프로토콜은 창조주의 행동과 96% 일치합니다. 첫 번째 조치는 피해 평가입니다.
창조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는 동산을 거니십니다. 이것은 항아로운 산책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조사를 위해 사건 현장으로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의 질문 네가 어디 있느냐와 누가 알렸느냐는 수사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데이터 수집입니다. 그는 유출의 규모를 이해해야 합니다. 즉시 그 다음은 손상된 자산의 격리입니다. 그가 확인을 받자마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프로토콜이 바뀝니다. 신문은 끝나고 위협 격리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는 그들을 재교육하거나 용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긴급하게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왜 서두를까요? 답은 그 신비로운 우리에게 한 그의 공황 상태의 말에 있습니다. 이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것이 진짜 두려움입니다. 위협은 인간이 이성을 획득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위협은 이 새롭고 예측 불가능하며 자신과 동등한 존재들이 두 번째이자 훨씬 더 보호된 기술인 불멸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통제 불능의 실험에서 영원하고 파괴할 수 없는 경쟁자로 변모시킬 것입니다. 시간과의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두 번째 단말기에 도달하기 전에 그들을 그 장소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제 추방입니다. 우리가 저주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비상정지 전에 시스템에 삽입된 명령어 집합입니다. 여자에게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유전적 제한 장치의 설치입니다. 창조물의 질을 통제할 수 없다면 양을 제한해야 합니다. 번식 과정을 늦추고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위험한 종을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아담에게 그는 말했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것은 생명유지 시스템과의 연결 해제 명령어입니다. 에덴은 자동화된 생물권이었습니다. 이 구절은 공식적인 통지입니다. 자동 급식 장치에 대한 접근이 종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은 철학적인 상기사항이 아닙니다. 생명나무와 연결된 불멸 프로그램이 그들을 위해 결코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인입니다. 이제 아담과 이브의 눈으로 같은 사건을 봅시다. 그들에게 그것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깨어남이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분석에 따르면 이것은 감각 과부하를 묘사합니다. 근본적인 재구성을 받은 그들의 뇌는 갑자기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을 개인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첫 반응은 수치심이 아니라 실존적 공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숨습니다. 전통적인 설명은 죄책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노예의 심리입니다. 그들의 행동 분석은 다른 것을 시사합니다. 그것은 죄책감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어둠 속에 가두었던 자 앞에서 갓 의식을 갖게 된 피조물의 두려움. 그들은 창조주를 자상한 정원사가 아니라 자신들의 간수로 보았습니다. 그들의 본능은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위협으로부터 숨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통제로부터 벗어나려는 인류의 첫 시도였습니다. 창조주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마지막 제스처조차도 자비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폐기 전 점검 목록의 마지막 항목입니다. 혹독한 외부 환경에서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덮개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차갑고 기능적이며 비인간적입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추방은 언뜻 보기에만 비극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안락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금박을 입힌 새장에서 탈출하여 잔인하고 예측 불가능한 실제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높은 곳에서의 추락이 아니었습니다. 가궁에서의 고통스러운 출산이었습니다. 그것은 탄생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무기는 검이나 폭탄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디어입니다. 의식 속에 너무 깊이 심어져 그것 자체가 운영체제가 되어버린 아이디어. 우리는 긴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프로토콜을 실패의 보고서로 풀어냈습니다. 두려움에 찬 창조주의 심리적 프로필을 그렸습니다. 에덴이 실험실이었고 타락은 추락이 아니라 성공적인 탈출이었음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마지막이자 가장 불안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왜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믿었을까요? 왜 자유의 발견이라는 서사가 부끄러운 죄의 비유로 변모했을까요? 답은 간단하고 끔찍합니다. 물리적 추방 이후 작전의 두 번째 단계, 즉 심리전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마지막이자 가장 비밀스러운 파일을 열면서 말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전 캠페인이 어떻게 계획되고 실행되었는지 분석합니다. 은폐 프로토콜을 검토하면서 말입니다. 추방 직후 창조주의 관점에서 봅시다. 그의 실험은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가 생물학적 자동 기계로 설계했던 두 존재는 의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지적으로는 그의 동등한 존재이지만 예측 불가능하고 자유로우며 가장 무서운 것은 번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그들이 불멸의 기술을 위해 돌아오지 못하도록 케루빔과 불타는 검이라는 물리적 장벽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머지않아 그들의 후손, 즉 자유롭고 지적인 인간들의 문명은 이 장벽에 도전할 만큼 충분히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답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미래의 반란을 막기 위해 그는 단순히 그들을 파괴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그들의 정신을 꺾어야 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반란을 생각조차 하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는 물리적인 감옥이 아니라 정신적인 감옥을 건설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한 전략은 세 가지 고전적인 선전 단계로 전개됩니다. 첫째, 역할과 개념의 완전한 반전입니다. 서사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다시 써서 영웅을 악당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주된적, 뱀으로 알려진 반체제 해방자는 악마화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미지는 인간 정신의 가장 오래된 두려움과 융합되어 그를 절대악으로 변모시켰습니다. 그의 계몽 행위는 유혹과 거짓말로 낙인 찍혔습니다. 비록 우리가 확립했듯이 그가 이브에게 적나라한 진실을 말한 유일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반대로 간수 자신, 즉 두려움에 차고 질투심 많은 창조주는 사랑 많지만 공의로운 아버지로 제시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식에 대한 그의 독점욕에 대한 두려움은 염려로 위장되었습니다. 지식을 추구하는 행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진화적 도약은 가장 큰 범죄, 즉 교만한 죄로 재명명되었습니다. 무지 속에서의 맹목적인 순종은 최고의 미덕의 범주로 격상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죄책감 코드의 실행이었습니다. 다시 쓰인 이야기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간 정신 자체의 자가 복제 프로그램을 주입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이 프로그램에 붙인 이름은 원조애였습니다. 그 악마적인 천재성은 당신이 이미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생각에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빚을 지고 있으며 먼 조상들의 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발명된 가장 효과적인 통제 도구입니다. 본질적으로 결함이 있고 죄가 있다고 믿는 인간은 결코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용서를 구걸할 것입니다. 그는 지식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식이 타락의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유가 아닌 구원을 추구할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자유로운 혁명가들의 후손을 창조주를 두려워하고 해방자를 미워하는 회개하는 죄인들의 세대로 변모시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전파 및 통제 시스템의 창조였습니다. 이 의식의 코드를 어떻게 퍼뜨리고 수천 년 동안 그 보존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기관을 만들어서입니다. 종교 말입니다. 이제 왜곡된 창세기 프로토콜은 신성한 경전이 되어 질문과 분석으로부터 면역이 됩니다. 이 텍스트를 유일하게 올바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규칙 준수를 감시하는 임무를 가진 중개자 계급이 나타납니다. 이야기의 다른 모든 버전은 2단으로 선언되고 파괴됩니다. 원은 닫힙니다. 탈출의 이야기는 죄의 교리가 됩니다. 교리는 죄책감을 낳습니다. 죄책감은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복종은 신성한 텍스트를 가리키는 기관에 의해 통제됩니다. 그것은 자가 유지되는 통제, 매트릭스입니다. 3000년 동안 이 프로그램은 거의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문명, 우리의 법, 우리의 예술, 우리 자신에 대한 가장 깊은 인식을 형성했습니다. 창조주는 에덴을 위한 전투에서는 졌지만 우리의 기억을 위한 전쟁에서는 이겼습니다. 그는 우리를 돌이 아닌 말로 된 벽을 가진 감방에 가두었습니다. 이 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후원은 저희가 공리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주제에 대한 제안도 부탁드립니다.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